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년 3개월 만인데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요즘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라 이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자, 그 한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진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모셔갖고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네.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두 분이 말 그대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 하는 네. 거,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해결해 나가자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얼마나 기대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는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출발점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낫지 않나, 괜찮은 회담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어떤 탄력이 붙을 거다 이렇게 이어서 전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고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아마 다각적으로 이제 벌어질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베 총리가 했던 말을 보면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아베 총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렸고 이번에 이제 또 서울에서 이어서 열린다고 하는데 결국 이 대화가 지속이 된다면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현재 악화된 관계의 근본 원인은 일본 쪽에서는 작년 10월에 있던 대법원 판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일 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상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박근혜 말기에 탄핵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 레벨에서 혹은 정부 수준에서도 말 그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계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사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른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시각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전문가의 도움 말씀도 들었는데 되게 왜곡되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화 부재, 여기서 나오는 오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죠. 당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일본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반일 친북이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다 하는 게 조금씩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조금은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아베 총리의 생각도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곳이 함부르크예요. 그때 상당히 인상이 서로 좋았다는 거예요. 아베 총리한테도 친북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만나보니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상대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때 그 자리에서 두 분이 합의한 게 있어요.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중단되었었는데 이거 복원하자, 조기에 복원하자. 사실상 그 뒤에는 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불신감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그런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는데 근데 또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 하기가 힘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강제징용 문제, 특히 배상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했다고 하고 정상회담 후에 일본의 관방 부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회담 시간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넓은 의미에서 징용 관련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베가 결국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제기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베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우리로서는 방법도 없는 거고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또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일 간에는 그런 역사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뭐 투트랙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 한일 간에 네. 무언의 합의였어요. 암묵적인 합의였어요. 네. 역사 문제하고 좀 긴밀한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교류라든가 안보 문제는 좀 별개로 하자. 잘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 좀 관리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역사 문제는 좀처럼 그 공통의 인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나머지 문제는 좀 그와는 별개로 좀 해결을 하자. 대화를 통해서 이런 모멘텀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일전에 그 이른바 문희상안이라고 해서 네네. 1+1+알파 네네. 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 이 법안을 만드는데 자문 역할을 했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한일 언론이 주목했던 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혹시 문희상안이 거론이 되는가? 네. 이걸 이제 좀 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일체 거론이 안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해법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거론이 됐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설령 예.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놨던 일본에 제시했던 소위 말해서 1+1이죠. 한국과 일본의 양측 기업이 자발적인 돈을 내가 기금 만들어 갖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얘기였고 근데 그것보다는 문희상안이 조금 더 진전된 아니다 하는 평가는 일본 내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에 대한 거를 일본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가 있죠. 가장 큰 문제이죠. 국내 여론 솔직히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기부금이라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한일 관계의 근간은 65년 기본조약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예. 사실상 이 그 두 기본적인 문서를 가지고도 해석이 양측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일치를 하지 않는 한 네. 사실상 만족할 만한 해결은 어려운데 이게 한국과 일본이 그럼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베 총리의 또 말 가운데 인적 교류를 강조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네.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양국 정부가 다양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신하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불매운동 특히 일본 관광 안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하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요청도 아니고 우리 정부로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정부는 해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잖아요. 사실상 작년에 한일 간의 그 인적 교류라는 게 1,000만 명 시대예요. 처음으로 65년도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왔었지. 네. 근데 불과 뭐 반세기 만에 1,000만 명 시대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일일 생활권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60%에서 70% 가까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 뭐 아베 지역구부터가 또 그렇다. 물론 그렇죠. 지방에 공항이 많은데 히로시마 야마구치현이라는 데인데 그 지방에 공항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또 저가 항공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먹을 거, 볼 거, 그다음에 온천도 많으니까. 뭐 대마도는 난리나 나고. 그 뭐 거의 대마도는 외국에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막강산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관광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불만이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하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 지난 럭비 월드컵이 일본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정부에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 많아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왔다라고 했는데 또 끝나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아쉬운 건 자기들이지.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으면 상호 이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고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베의 어떤 그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관광 그 불매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좀 말려달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리고 명시적인 요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우려는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있죠. 그런 건 있고 사실상 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류가 많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근데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반대로. 우리는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우리는 안 가는데 일본인들은 많이 와요. 그건 우리가 말릴 이유는 전혀 그러니까요. 막을 이유도 없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네. 한국 측의 억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자제를 촉구했다. 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것도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네. 오염수 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후쿠시마 원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본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웃 나라에 있는 한국에서 자꾸 문제시하냐.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저는 전달해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한국인데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피해를 가장 입을 나라도 한국인데 네. 한국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주냐 하는 데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 이제 계기로 해서 한일 정부 당국 간에 협의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 일본 안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말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베가 자기한테 아픈 부분, 약한 고리. 야, 우리는 뭐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기자회견을 어제 마치고 했더라면은 네.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정부도 할 말은 다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27일에 내일 모레 이른바 이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 네.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일 관계 어떻게까지 파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본 정부는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외교부는 이게 법리적으로 본다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되려면 기본권을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네.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잘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파장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주목거리라 저희도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예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진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